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그리고 저는 김대현입니다. 먼저 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저자 소개부터 해드릴 텐데요. 오늘의 저자는 이스라엘 출신으로 현재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시죠. 재직 중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유발 하라리 하면 많은 것들이 떠오르지만 그 중에서는 이제 세 가지 통찰력이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는 역사와 생물학의 관계, 두 번째는 호모사피엔스와 다른 동물과의 본질적인 차이, 그리고 세 번째는 역사의 진보와 방향성. 이러한 광범위한 질문을 주제로 한 바탕으로 연구를 유발 하라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베스트셀러는 사피엔스가 있죠. 50개국에 출간되었고 전 세계 초대형 글로벌 베스트셀러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책을 들어가기 앞서서 전작들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면은, 사피엔스는 보잘것없던 유인원이 어떻게 지구라는 행성의 지배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후속작으로는 호모데우스는 어떻게 인류가 신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결국 역사학자답게 호모사피엔스 그리고 호모데우스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요. 이번에는 이 두 개의 한 중간쯤 있는, 아니면 어쩌면 이 둘을 속하는 현 인류에게 건네는 21가지 통찰과 메시지를 담은 책이 오늘의 볼 책입니다. 그래서 제목에 나왔듯이 책은 총 21가지 세부 파트가 있고, 목차를 보시면은 총 5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도전, 정치적 도전, 절망과 희망, 진실, 회복, 탄력성, 이렇게 총 5부가 있는데요. 이 21가지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하려면 오늘 너무 양이 많기도 하고 또 500페이지가 넘다 보니까 1시간 안에 쉽게 끝낼 수 있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오늘 간략하게 이렇게 크게 하라리가 5개로 나눠놓은 큰 물줄기를 따라서 저도 이 핵심 메시지를 거기서 뽑아내고, 그 메시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술적 도전에서는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환멸, 일, 자유, 평등이라는 주제로 얘기해 볼 텐데요. 저는 일단 정치 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라리는 정치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크게 3가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뉴욕과 런던에서 난 이야기, 베를린, 모스크바, 이렇게 3가지 거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들은 모두 과거를 설명하고 심지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지역의 이야기는 바로 파시즘, 공산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 파시즘은 나가 떨어지고 1940년대에서 80년대 후반까지는 단 2가지 이야기,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격전을 펼치다가 이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되면서 자유주의가 현 인류의 안내자이자 미래의 필수적인 매뉴얼로 남아있다고 하라리는 말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인다고 이야기를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에게 더욱더 자유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수천만 년 동안 소수의 억압적인 정권 치하에 살면서 경제적 기회, 개인의 자유와 사상을 별로 누리지 못했고 심한 제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자유주의가 만병통치약처럼 정치, 경제체제를 지속적으로 자유화하고 세계화하기만 한다면은 우리 모두를 위한 평화와 번영을 이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또 과연 그럴까요? 하라리는 국경을 열고 사회, 정치, 경제를 자유화하는 것이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에는 이 지구촌의 모든 희망이었지만 2008년 이후로 넘어가면서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닥치면서 점점 자유주의 이야기에 환멸을 느끼게 되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 환멸이라는 소주제를 보고 도대체 환멸이 뭘까라고 하면서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 단어를 딱 맞아들었을 때 조금 단어 선택이 강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더 읽고 또 한 번 더 읽을 때는 또 그렇지도 않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신념이 깨지는 순간 그 기분과 감정은 또 환멸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라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또 재밌는 단어로 썼는데 바로 자유주의의 고장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재밌었는데요. 저는 우리가 믿고 있던 자유주의의 하나의 이야기가 붕괴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이 페이지를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은 정보기술과 생명기술의 분야의 쌍둥이 혁명에 대처할 능력이 있는지 시험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하면서 그 밑에 단락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런 기술적 도전의 본질을 이해하려면은 아마 고용시장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환멸을 넘어서 고용시장 일에 대해서 파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일.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땐 일이 없을지 몰라. 어떤 이들은 그 첫 페이지에서 한 5번째 줄에 어떤 이들은 10에서 20년 이내에 수십억 명이 경제적 잉여 인력이 될 거라고 믿고 또 한 부류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자동화되고 계속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큰 번영을 안겨줄 거라는 입장을 고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에는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 하라리는 이거를 풀어가면서 인간의 두 가지 능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 45페이지에 단락 시작하는 부분에 중간에 인간에게는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육체적 능력과 인지적 능력인데 과거에는 인간과 경쟁한 것이 순수 육체적 능력이었는데 이제는 인간은 인지적력에서 기계보다 월등하게 유리했습니다. 그렇지만 AI가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이런 기술도 점점 인간을 추월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서 5번째 줄 보면 AI 혁명은 컴퓨터의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똑똑해지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라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는 것이 어떻게 중요할까요? 뒷페이지 보면은 위에서 한 6번째 줄에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 결과 좋은 예시인데 음식부터 배우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 어떤 신비로운 자유주의가 아니라 아주 짧은 순간에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수십 개의 유론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직관이라고 과시해온 것 사실은 패턴 인식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 밑에 쭉 보시면 밑에서 4번째 줄에 이 말은 AI가 그동안 직관이 필요하다고 여겨져 온 업무에서도 인간을 능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게 어떤 걸까? 이제 뒤에 보시면은 구글과 테슬라에 대해서 나오는데 좋은 예시가 여기 있어요. 51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글쎄 그게 과연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까? 운전이 굉장히 까다로운 건데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연간 125만 명에 이르는데 이런 사고의 90%가 사람의 실수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AI가 이것을 대체한다 그러면 일단은 90%는 없앨 수 있는 거겠죠. 그 90%가 뭔가 보니까 31%가 과음, 30%가 과속, 그리고 21%가 운전자의 주의분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율주행 차량은 이런 걸 절대 일으키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AI가 얼마나 우리 실생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라리는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의료 분야도 나오고 이제 재밌는 부분에 많이 나오는데 예술 분야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53페이지 보면은 위에서 4번째 줄에 예술의 목적은 우리의 서로 간의 감정을 연결하거나 우리의 내면에 어떤 새로운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저도 예술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라리에 이어서 그러다 보니 예술을 평가할 때도 그것이 청중에게 미치는 감정적 영향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예술이 인간의 감정이 규정된다고 했을 때 외부 알고리즘이 인간의 감정을 셰익스피어나 프리다 칼로 혹은 비욘세보다 더 잘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저도 오랫동안 좀 고민을 해봤는데 책을 읽고 한번 꼭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감정이란 것은 어떤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고 그저 생화학적 과정의 결과물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새로운 일자리 같은 것도 얘기하고 있고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쭉 넘어가서 72페이지 이제 넘어오면은 그렇다면은 이렇게 AI가 좋은 건 알겠어. 그리고 우리의 AI가 기계들이 인간 삶의 많은 영역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걸 하지? 라고 이제 고민이 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재밌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편 기본소득하고 보편 기본서비스, 이게 자유주의의 낙원 그리고 공산주의 낙원, 어떤 것을 제공하는지 논쟁의 주제라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주제고 그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편과 기본만 설명을 드리면은 보편은 오른쪽 페이지 위에 두 번째 줄 국가적 차원의 기본 지원을 의미한다 라는 거고, 그리고 넘어가서 76페이지 기본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를 돌본다는 뜻이다. 근데 이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를 돌본다는 게 확인된 정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없겠죠. 사람마다 키 다르고 몸무게 다르고 활동 칼로리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 예가 되게 좋은데 여기서 그 밑으로 한 4-5번째 줄 가면 중세 유럽에서 교회에 예배 참석을 하는 게 음식보다 훨씬 중요했습니다. 그런 예시가 있는데 우리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돌보니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과연 인간의 필요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걸 보면서 하라리가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저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던지고 싶은 거는 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 하면서 바로 77페이지 넘어가는데, 만약 생명 기술로 자녀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가타카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영화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 7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호모사피엔스는 만족을 위해서만 설계되지 않았다. 인간의 행복은 객관적 조건보다 우리 자신의 기대에 더 크게 좌우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그렇다면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이 AI가 많은 것에 도움을 주고 일자리를 제공하면은 우리는 그럼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좋은 예시로는 유대교 남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4번째 줄 보면은 설문조사에 보면은 삶의 만족도가 이스라엘 사회의 다른 어떤 분파보다 높게 나오는데 이 분파가 바로 초정통파 유대교 남성들입니다. 이 남성들이 일을 하지 않고 대부분의 공동체 유대감이나 결속력을 굳히는 데 있고 성경 공부와 의례 수행을 찾을 수 있는 의미들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보다, 노동날로 가득한 대형 직물 공장보다 이렇게 탈무드를 공부하는 작은 방에서 더 큰 즐거움과 참여감과 통찰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라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라리가 또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런지 좋은 예시를 잘 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80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근데 이 일자리 말고도 훨씬 더 걱정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AI가 늘어나면은 인간의 권위가 알고리즘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유라는 주제로 넘어갑니다. 제가 조금 빠르나요? 괜찮아요. 워낙 양이 방대가 약간 마음이 급합니다. 자, 3번째 자유입니다. 빅데이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자유주의 이야기는 인간의 자유를 첫 번째 가치로 소중하게 여긴다. 모든 권위는 궁극적으로 인간 개인의 자유의지에 나오고 그것은 각 개인의 감정과 욕망, 선택으로 표현한다고 주장한다. 근데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뒤에서 이거를 이제 꺾습니다. 이제 하라리가 그 뒤편을 보면은 저는 85페이지를 보고 싶습니다. 알고리즘의 귀 기울이기.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 권위에 대해서 쭉 더 한 번 더 이해하고 싶은데 중간에 보면 조만간 권위는 다시 이동할지도 모른다. 이번에 인간에게서 알고리즘으로 말이다. 방금 우리가 했던 얘기죠.
그래서 과거 신적 권위를 종교적 수단을 통해서 정당화한 것처럼 인간의 권위를 이번엔 정당화한 것이 자유주의 이야기였다면은 앞으로 다가올 것은 기술혁명이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권위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바로 개인의 자유라는 생각에 기반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우리의 지금 현재 있었고 앞으로 보는지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편에 보면은 뒷장 86페이지에 중간에서 한 8번째 줄인가? 따라서 감정은 합리성의 반대가 아니다. 감정이 체화한 것이 진화적 합리성이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감정이 사실은 계산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 아까 한번 이 부분을 다뤘었는데, 왜냐하면은 계산의 과정이 자각의 문턱을 훨씬 아래에서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선택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존과 재생산의 확률을 계산하고 있는 뇌 속의 수백만 개의 유연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뱀에 대한 공포나 성관계, 상대의 선택 혹은 유럽연합에 관한 의견이 어떤 신비한 자유의지란 결과를 착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보면은 쭉 따라와서 87페이지 보면은 하지만 중간쯤에 나옵니다. 조만간 컴퓨터 알고리즘은 인간의 감정보다 더 나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좋은 예시인데 이것도 스페인 종교재판과 옛날에는 뭐 KGB가 했다면은 현재는 구글, 바이두에게 길을 내줌으로써 자유의지는 신화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자유주의는 현실에서 이점을 이룰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저는 96페이지를 보고 싶은데요. 보면은 우리가 정보를 검색한다라고 할 때 영어식 표현을 이제 뭐 구글 이시라고 하는데 구글 해봐라는 뜻으로 이제 벌써부터 그런 단어들이 대체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도 그걸 얘기하면서 세 번째, 우리는 더 이상 정보 검색을 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구글한다 라고 말을 한다. 우리가 어떤 답을 찾을 때는 구글의 의존하는 경향이 커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정보 검색 능력을 갈수록 퇴화한다. 그리고 오늘날 이미 진실은 구글 검색의 최상위 결과와 동의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또 많은 걸 느꼈는데요. 바로 그 선을 따라서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길찾기 능력은 근육과 같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 배우자나 직업을 고르는 능력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AI에게 의존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스스로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라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100페이지. 그러면서 좋은 예시가 또 나오는데 자유에 대해서 철학하는 차라는 소주제로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선한 사마리안 부하를 관에 설교를 하도록 신학생들에게 시킨 예시가 나옵니다. 이 예시는 간단하게 보면은 신학생들에게 102페이지 두 번째 줄에 나옵니다. 열성적인 젊은 신학생들에게 강의실로 향하겠습니다. 끝에서 이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데 대부분의 중간에 지나가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꼬꾸라져 앉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학생들은 이거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남자를 돕기는커녕 가던 길을 멈추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조차 물어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강의실을 서둘러 가야 한다는 감정적 압박 때문에 공경에 처한 이방인을 도와야 되는 도덕적 책무를 져버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처음에 봤을 때 좀 많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감정 때문에 우리가 도덕이라는 것도 이 잣대가 흔들릴 수 있겠구나, 아니면 이게 흔들리는 것보다 보지 못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거를 저도 봤는데요. 그리고 철학하는 차가 나오는데 테슬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107페이지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생산하는 자율주행 차량에는 두 가지 모델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쩌면 나중에 선택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박애주의자, 하나는 에고이스트 테슬라입니다. 박애주의자는 더 큰 선을 위해서 주인을 희생시키고, 에고이스트는 주인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2015년에 실시를 해봤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여러 명의 보행차를 치려고 하는 가상 시나리오가 제시된 적이 있는데 응답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대부분은 그런 경우 내가 숨지더라도 보행자를 구해야 된다고 답했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이거를 그러면은 이런 박애주의자 차, 더 큰 선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프로그래밍 차량을 구입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는 아니요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정말 내가 그렇게 될까라고 했을 때는 이 답이 다르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리고 쭉쭉 넘어가서 118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AI가 우리의 삶을 많이 지배하면은 무서운 경향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소식은 최소한 앞으로 수십 년 안에 AI가 의식을 얻어서 인간을 노예화하거나 멸종시키는 공상과학 같은 악몽이 현실로 닥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뒤편에서 나오지만 이거 먼저 보면은, 왜냐하면은 AI를 만들려면은 의식 있는 AI를 만들려면은 먼저 우리가 의식이라는 걸 어떤지 정의하고 규명하고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그걸 프로그래밍하고 그 기기가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의식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고 합니다. 그 같은 페이지에 보면은 인공지능이 의식을 얻었을 거라고 가정하는 이유는 조금도 없고, 지능은 문제 해결 능력이고 의식은 고통, 기쁨, 사랑, 분노 같은 어느 걸 느끼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2페이지 보면은 우리는 인간의 정신을 탐구하는데 별로 투자하지 않는다. 위에 세 번째 줄. 그 대신 인터넷 연결 속도와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자유뿐만 아니라 그럼 평등도 다뤄보자 라고 하면서 평등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평등. 데이터를 가진 자가 미래를 차지한다. 이 평등 파트에서 딱 한 문장 뽑아보면 딱 이 말인 것 같은데, 바로 데이터의 소유입니다. 그 페이지에 네 번째 줄 보면은 세계화와 인터넷은 국가 간의 격차를 메우지만 계급 간의 균열이 키울 조짐으로 보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24페이지 보면은 재산은 장기 불평등을 낳는 전제 조건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평등의 기원이라는 책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재산이 있고 난부터 우리가 불평등이 시작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129페이지 보면은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데 첫 번째 줄 보면은 만약 부와 권력이 소수 엘리트들에게 수중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막고 싶다면은 그 열쇠는 바로 데이터 소유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부가 엘리트들에게 집중이 안 되려고 하려면 데이터의 소유를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토지가 세상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고, 그리고 근대에 와서는 기계와 공장이 토지보다 더 중요해졌고, 그리고 21세기 들어와서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손에 넣기 위한 경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 바이두, 텐스트 같은 데이터 거인들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었지만 여기서 하라리가 굉장히 잘 꼬집어줬는데, 밑에서 한 6번째 줄 보면은 무료 정보와 서비스, 오락물을 제공해 우리의 주의를 끈 다음에 그것을 광고주에게 되판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로 이렇게 거대 기업들이 이렇게 파느냐? 또 그것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들의 진짜 목적은 광고를 파는 게 아니라 바로 맨 마지막 줄 보면은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광고 수익보다 훨씬 더 가치가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고객이 아니라 그들의 생산품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좋은 예시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중간쯤 보면은 제가 차를 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구글, 내가 차에 대해 아는 것하고 그리고 나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내게 가장 좋은 차라가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을 수 있다면은 우리는 굳이 차량 광고를 보지 않고 카탈로그를 보지 않고 구글을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부분에서 이런 AI에 대해서 의존하는 걸 봤을 때 데이터가 정말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132페이지 맨 밑에 달라볼 보면은 그렇다면은 이걸 기업이 안 하면은 정부가 해야 되는데 그럼 정부가 이거를 국유하면 될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정부가 막으면 될까? 라고 보면은 이제서 여섯 번째 보면은 그렇다면 정부가 데이터를 국유할 위임을 받으면 아마 대기업들이 힘을 제어하려고 들 텐데 그렇지만 더 소름 끼치는 것은 디지털 독재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떠오르는 게 여기 보면서 조지 오웰의 1984가 떠올랐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기업이 아니고 정부에 가서도 문제가 된다.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 보면은 데이터는 동시에 어디에나 있고 아무데도 없고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고 복사본도 무제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데이터 이거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네 번째 줄 보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질문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라리도 뭐 이렇게 답을 내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건 생각해 봐야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질문으로 여기 일부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카오, 뭐 네이버, 애플, 구글, 뭐 인스타,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정치적 도전. 기술적 도전을 해결하려면은 이게 한 사람만 그리고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주의와 뭐 종교, 문화가 적대적인 진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구 차원의 협력으로 크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 나온 부분들은 대부분 이 파트에서는 다 마크 저크버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략하게만 볼 텐데 37페이지 보면은 우리 시대의 사회 정치적 격변은 상당 부분 인간 공동 해체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제 대가족에서 핵가족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딘가에 목적의식과 지지받는 느낌을 찾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중간쯤에 보면은 그러면은 마크 저크버그의 이 최종 목표가 뭐냐,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라고 이제 물었는데 그는 답합니다. 10억 인구가 의미 있는 공동체에 가입하도록 돕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나옵니다. 어떻게 의미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소속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참고해서 보실 분들은 이제 보시면 되고 44페이지 보면은 중간 줌에 보면은 위에서 6번째 줄 평균적인 호모사피엔스는 150명 이상의 개인과 서로 친밀하게 알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150명이 넘어가면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성적으로 공동체를 건설하는 일이 제도성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인간은 동시에 여러 집단의 충성심을 느낄 수 있지만 불행히도 관계는 제로성 게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한쪽이 친해지면은 똑같이 원래 알고 있던 사람보다는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친해지면 누군가가 소홀해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47페이지 문명으로 넘어옵니다. 공동체에서 좀 더 큰 개념으로 문명으로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이 정치적 도전에서 마크 저크버그,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대해서 빠질 수 없나 봅니다.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명, 세계에는 하나의 문명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합니다. 딱 이 문장을 봤을 때 아닌데 우리에는 되게 많은 문명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거를 또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이제 의문점을 가지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바로 나옵니다. 마크 저크버그는 온라인으로 인류를 통합하는 꿈을 꾸지만 방금 말했었죠. 최근에 오프라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문명 충돌 명제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것과 같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IS의 부상이라든지 아니면 브렉시트의 대혼란, 유럽 연합의 불안정, 그리고 서구 문명과 이슬람 문명의 충돌에서 비롯된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넘어가서 유발인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하나의 문명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66페이지, 166페이지 보면은 좋은 예시가 나옵니다. 1달러로 모두를 지배하다. 방금 IS 이야기를 꺼냈는데 중간쯤에 보면은 시작하는 부분에 IS는 시리아와 이라크의 상당 지역을 점령했을 때 수만 명의 살해하고 의욕지를 파괴하는 거 하면은 조각상을 넘어뜨리고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전 정치 체제들의 상징물을 조직적으로 파괴했다. 그쵸? 엄청나게 많이 파괴했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IS 전투원들이 현지 은행에 들어가서는 뭐를 했냐? 자유주의 대표적인 미국 대통령의 얼굴과 영어로 쓰여진 누구의 정치적, 종교적 이상인 달러를 그냥 불태우지 않고 찢기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여기서 많이 생각이 드는데 이게 유발하는 말은 하나의 문명이 있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러 지폐는 정치적, 종교적 분열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이 달러를 신뢰가 워낙 확고하다 보니까 이슬람 근본주의자와 예를 들면 멕시코 마약왕, 북한 독재장까지 그것을 신뢰하는데 그리고 가지려고 하는데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67페이지 세 번째 줄 보면은 오늘날 인류가 동질적이 되었다는 사실은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면은 자연세계와 인간의 몸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료기술에 대해서 나옵니다. 간단하게 보면 옛날에는 1000년 전에는 몸이 아프면 어디 사는지가 중요했는데 왜냐면은 어디는 기도를 하고 어디서는 중동에서는 4가지 체액이 있으니 균형을 이루었으니까 물약을 먹어야 되고 인도에서는 요가를 해야 되고 중국에서는 다르고 이렇게 다 다른데 옛날에 그랬다면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의료기술에 대한 우리의 모든 세계인들의 신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독교인 있고 이슬람교인이 있는데 현대의학을 안 믿진 않죠. 전부 다 현대의학을 믿으면서 바탕으로 그런 정체성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9페이지 보면은 중간 시작하는 부분에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 다른 종교와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국가, 경제, 병원, 폭탄 만드는 법 이런 것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문명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명에 대해서 하라리는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고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더 넓혀서 이제 민족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72페이지입니다. 민족주의. 지구 차원의 문제에는 지구 차원의 해답이 필요하다. 우리가 정치적 도전, 이 2부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하죠. 여기서는 간단하게 키워드를 3가지로 뽑을 수 있습니다. 핵에 대한 도전, 생태학적 도전, 그리고 뭐라고 설명드릴게? 기술에 대한 도전. 제가 글씨를 쓰고도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예시들을 하나하나 보진 않을 텐데 일단 73페이지 위에 세 번째 줄 보면은 소규모 가족 기업 같은 소규모 친밀한 집단에는 충성심을 갖기가 쉽지만 우리 인간이 수백만 명의 낯선 사람에게는 충성심을 갖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 얘기하고 있는데 허구적인 개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75페이지 보면은 민족주의인데 민족주의가 없으면은 우리 모두가 자유주의 낙원에 살 거라고 상상하는 건 위험한 착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두가 이 세계화가 되는 건 항상 좋은 거고 우리 너나 할 것 없이 경계가 없어지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여기 허를 찌르는 문장입니다. 오히려 부족의 혼돈 속에 살 가능성이 높고 스웨덴과 독일, 스위스 같은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자유주의 국가들은
모두 민족주의 감정도 강하다. 이번에 이거를 개념적으로는 그냥 관념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개념적으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민족주의 유대감이 부족한 나라의 목록을 보면 뭐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콩고 이런 실패한 국가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는 뭐 한민족 이렇게 하나의 카테고리를 묶으면서 민족주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는 이제 그에 대해서 세 가지 예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키워드 핵 그리고 생태학적 도전은 대표적으로 기후, 지구 온난화 문제, 그리고 기술 문제에서는 요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188페이지 유전공학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 핵 문제는 우리 모두의 차원이지, 그쵸? 그리고 지구 온난화도 우리 모두의 차원이지. 근데 기술적 문제는? 이라고 보면서 이 부분을 저는 언급하고 가고 싶은데 이 중간점에 보면 밑에 한 8번째 줄, 9번째 줄 보면은 미국 정부가 인간 배아를 이용한 유전공학을 금지한다고 해도 중국 과학자들이 하는 것까지 막지를 못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 보면은 전 지구 차원의 정체성과 충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만 이렇게 이런 도덕적 윤리적으로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아니 심지어 전 세계가 하나의 정체성과 충성심으로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정치적 도전에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그거고, 95페이지 보면은, 마무리하는 거 보면은 중간에 10번째 줄에 있습니다. 유일한 현실적 해법은 정치를 지구화하는 것이다. 지금 계속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세계 정부를 수립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의심스럽고 비현실적인 비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한 나라나 심지어 도시 단위의 정치가 작동하는 과정에서도 전 지구 차원의 문제와 이익을 좀 더 무게가 실려한다는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감정은 별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를 하나로 묶는데 안 되었다고 지금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민족주의도 도움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종교는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종교 파트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종교입니다. 또 할 말이 많이 나왔네요. 이제 반 왔네. 종교입니다. 이제 신이 국가를 섬긴다. 종교 파트에서도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뚜렷합니다. 그렇다면 각 종교에서 일단은 좋은 거 한번 추려서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줄부터 보면은 지금까지는 근대 이데올로기, 과학 전문가와 민족 국가 단위의 정부들도 인류의 미래를 위한 실행 가능한 청사진을 창안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봤지만 좋은 청사진을 만들어내지 못했죠. 근데 그렇다면 종교는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으면서 먼저 그렇다면 종교가 해결해야 될 것은 세 가지 문제다 라고 하면서 9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적 문제, 가뭄에 대한 거고요. 정책적 문제, 지구온난화. 세 번째,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면은 종교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차차 이야기하겠지만 전통 종교는 기술과 정책 문제와는 상관이 없고, 반면에 정체성 문제와는 아주 상관이 많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해법이 아니라 바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종교의 통념을 깨는 이야기들을 서서히 하기 시작합니다. 뒤에는 조금 더 세게 해가지고 아마 종교가 있으신 분들이 조금 읽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204페이지 보면은 그렇다면 21세기의 큰 질문에 답하는데 종교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뭄하고 이 지구온난화 종교로 해결 못한다 라고 하라리 말하면서 그럼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들, 즉 무엇을 공부하고 어디에서 일을 하고 누구와 결혼할지, 그런 것을 선택하는 권한을 A에게 부여하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면서 이제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거기서 보면은 그 문단 끝나는 부분에 어떤 입장을 택했던 그러니까 뭐 어떤 종교를 택했던 이슬람교나 유대교를 택했던 각자의 상상력을 발휘하여서
쿠란과 탈무드를 그렇다게 해석해 자기 입장을 정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도 정체성을 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해석으로 정당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많은 종교적 이야기를 합니다. 뭐 거칠의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206페이지 보면은 종교에 대해서 본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인간의 힘은 대규모 협동에서 발휘되는데 이 대규모 협동을 끊으려면은 그만큼 큰 정체성을 구축해야 된다. 그 거대한 정체성이 기반으로 삼는 모든 것은 허구의 이야기고 과학적 사실이나 경제적 필요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 시작되는 부분에 보면은 21세기의 종교는 비를 내리게 하지도 못하고 병 치료도 못하고 폭탄도 못 만들지만 적어도 우리가 누구고 그들이 누구고 우리가 누구를 치료해야 되고 누구에게 폭탄을 투척해야 되는지는 결정한다라고 하면서 종교도 이러한 이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설명을 하고 있고 쭉 넘어가서 12페이지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우리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인류는 지금 단일 문명으로 이루어 살고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핵전쟁, 생태계 파괴, 기술적 문제는 지구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못한다는 걸 봤는데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주의와 종교는 여전히 우리 인류 문명을 다양한 진영들로 사분 오열시키고 있다. 그래서 상호 적대감을 조장할 때가 많고 이런 지구 차원의 문제와 지역 정체성의 충돌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현재 위기의 전 세계 최대의 다문화 실험의 장 유럽이다 라고 하면서 EU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교도 이런 해법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EU 문제를 그러니까 유럽연합에 대해서 문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넘어가서 바로 이민에 대해서 볼 건데 이민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도 그겁니다. 바로 유럽연합의 이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고자 하는 게 간단한데 15페이지 보면은 이 세 가지 조항에 대해서 하는데 저는 이민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고 짧게만 다루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민 수용국이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거고 두 번째는 수용국의 핵심 규범과 가치를 받아들이면서 모국의 전통 규범과 가치를 일부 포기하는 걸 감수하는 거고 세 번째, 그것이 충분히 동화되면은 평등하고 완전한 일원이 된다. 즉 그들은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두고 이제 쟁점 1, 2, 3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1번은 이것을 의무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호의로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모두에게 문을 여는 것이 의무일까 아니면은 선별해서 이민을 하는 게 이민을 해야 될까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218페이지 있습니다. 또 쟁점 2는 문화에 동화될 의무가 있는 건데 어느 정도까지 동화돼야 되는지 예를 들면은 19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영국 국민 중에서는 영국이 이제 종교를 갖고 있잖아요. 영국 국민 중에서는 교회를 가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무슬림이 만약에 영국에 이민 갔다고 하면 기독교인이 되도록 강요받아야 되나? 그럼 어디까지를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거지? 라는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21페이지 시민 1등 시민인데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알제리 이민자 1세대 프랑스에서 온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완전한 시민으로 대우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만약에 조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프랑스에서 건너온 3세세 이민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 문제가 여러 가지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되는 것을 이번 할머니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보겠습니다. 유럽이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불안정해질 일은 없이 이방인에게 문호를 계속 개방하는 중도 노선을 찾아낼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대단히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럽이 그런 길을 찾는 데 성공한다면 아마 그 공식을 전 지구 차원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민이 쉬운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그 해답이 있다면은 굉장히 핵심 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문단 시작하는 문제 보면은
유럽과 세계 전체가 통합을 이루고 국경과 마음의 문을 여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테러리즘에 관한 히스테리를 낮추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민에 문제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테러리즘에 관한 건데 그 테러리즘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3부입니다. 1부에서는 기술적 도전을 했고 2부에서는 정치적 도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절망과 희망이라는 길을 서 있습니다. 우리 앞의 도전들은 전례가 없던 거고 서로의 견해차도 굉장히 극심했지만 인류는 그것을 전화위복을 삼을 수 있다. 우리의 두려움을 계속 잘 제어하고 자신들의 견해에 좀 더 겸허할 수 있다면 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테러리즘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책이 에세이에 좀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어로 보면은 이제 재연이라고 한글로 보면 재연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영어로 보면 레슨인데 그냥 강의라고 이제 좀 가볍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 봐왔고 뒤에 그리고 결론까지 보게 될 거지만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봤지만 점점 가면서 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제 테러리즘 하는데 바로 나오죠. 당황하지 말라. 이게 핵심입니다. 테러리즘이 뭐냐? 테러리즘은 39페이지 세 번째 줄 테러리즘이라는 것은 물리적 피해를 가하는 게 아닙니다. 공포를 퍼뜨리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그 테러범들은 장군처럼 생각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보다는 연극 연출가처럼 사고하는데 좋은 예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9.11 테러라고 하면 어떻게 기억하냐라고 보면은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거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 당시에 그날 있었던 공격은 테러는 쌍둥이 빌딩뿐만 아니라 펜타곤의 공격도 굉장히 피해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심지어 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쌍둥이 빌딩만 기억한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할까? 43페이지 아래서 두 번째 줄 나옵니다. 펜타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데 펜타곤은 상대적으로 납작하고 얌전한 건물인 반해서 세계무역센터 건물은 길쭉하고 토템의 형상이어서 무너질 때 이 시각적인 효과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많이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관적으로 연극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물리적 충격보다는 감정적 충격으로 판단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또 이 테러를 하면 생각하는 게 테러에서 걱정할 거 없다 유발 하라리도 말하고 있지만 사실 테러로 매년 죽는 숫자보다 우리가 교통사고로 죽는 숫자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위협에 처해 있는 교통사고보다는 테러에 대해서 걱정을 할 텐데 그래도 걱정은 하지 말고 우리는 의연하게 살아가야 된다. 걱정해서 또 좋을 게 없다. 오히려 테러범들에게 이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44페이지 밑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테러리즘과 효과적으로 싸우려면 테러범의 어떤 행동도 우리를 무찌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우리에게 패배를 안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뿐이다. 테러범의 도발에 과잉으로 대응하면 실제로 패하고 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시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상력이다라고 하면서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55페이지 보면은 그러니까 테러는 즉 어디서 생겨나는 거냐? 전쟁에 대한 불안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전쟁 파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쟁입니다. 56페이지 인간의 어리석음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 지난 수십 년은 인류 역사의 가장 평화로운 시기였다.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폭력으로 인한 사망이 15%였는데 20세기는 5%고 지금은 1%에 불과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인상적이게 알았던 거는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인간이 악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회가 문화가 조직됨에 따라서 인간은 선하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 통계적으로 나오겠죠. 우리 인간은 이렇게 점점점
폭력으로 인한 사망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근데 그렇다면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태까지 없었던 이래가 없었던 전쟁이 지금은 없는 또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전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65페이지. 21세기에는 이러한 치고받는 전쟁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 한 가지 이유는 경제의 성격이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경제 자산이 주로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빼앗고 무찌르고 약탈하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에 21세기는 그렇게 해서는 푼돈도 못 번다라고 마지막 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전쟁으로는 지식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S 같은 조직은 여전히 중동에서 유전이나 도시를 약탈하고 있지만 그거는 아주 미비한 부분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국가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플, 페이스북, 구글 같은 기업의 가치는 정말 수천억 원에 이르지만 그것을 힘으로는 장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는 보여지는 실리콘 광산 같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보면은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보들 행진 21세기 전쟁이 아무리 실수가 없는 사업이라 해도 그런 사실이 평화를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진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어리석음을 결코 가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렇게 치고받는 싸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나 이걸 가소평가하지 말라. 인간이 언제 바보 같은 어리석음을 또 범해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때가 되게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70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전쟁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하는 것도 순진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바로 우리의 자만심 때문에 일어난다. 전체 이익보다. 그래서 이 자만심에 있어서 현실적이면서 겸허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면서 겸손이라는 주제로 넘어갑니다. 겸손입니다. 당신은 세계의 중심이 아니다. 이 겸손 파트도 하려는 말의 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여기서는 하라리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시가 잘 나옵니다. 요가하고 교육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만하다. 성경의 국가 그리고 선택받은 국가 이스라엘은 이러한 자만심이 오만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선택받은 민족에 대한. 심지어는 이 요가 예시를 드는 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7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요가를 한번 하라리가 배우려고 했는데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한답니다. 아주 진지하게 요가는 아브라함이 발명한 거야 라고 하면서 요가의 모든 기본 자세는 히브리 문자 모양에서 따온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시를 들고 있고, 또 75페이지 보면 프로이트의 어머니 있죠. 이것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교육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생각보다 교육에 대해서 역사에 특히나 역사의 부분에 있어서 균형감 있게 역사를 말하지 않고 전부 다 이스라엘 중심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이 부분은 크게 이야기할 게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러면서 뭐 쭉쭉 많은 예시가 나옵니다. 뭐 중간에 스피노자도 나오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 보자.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9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내 말은 유대교가 특별히 뭐 악하다거나 무지몽매한 종교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단지 인류 역사에서 유대인이 특별히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4페이지 위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모든 형태의 겸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신 앞의 겸손일 것이다. 그러면은 신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하면서 신으로 넘어갑니다.
자, 절망과 희망 중에서 이제 희망으로 가운데 신입니다. 신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하라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신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쓰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9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쉽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하고 넘어갈 텐데, 신을 믿는 사람들은 신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묻는 질문을 받으면은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주에 불과한 신비하고, 그 두 번째는 인간의 이해력의 한계에 관한 이야기부터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빅뱅으로 설명합시라고 운을 뗀 뒤에, 그래서 뭐 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보통 신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유신론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97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우주의 신비와 세상의 입법자 간에 빠진 연결고리를 흔히 신성한 책이 제공하고, 그 책은 사소하게 이를 데 없는 규제들로 가득하고 그 모든 것을 우주의 신비의 탓으로 돌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신론자는 그런데 무신론자는 어떨까? 99페이지입니다. 우주의 신비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방금 얘기했죠. 하라리가. 그리고 사람들은 흔히 인간에게 아주 구체적인 계율을 준 신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사회가 없어질 거다라고 하는데, 신에 대한 믿음이 다양한 사회 질서의 필수적이었고, 마저 과거에 그랬어. 그리고 때때로 긍정적인 결과로 나왔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무신론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떤 것이냐, 1페이지 보면 301페이지 두 번째 줄. 침팬지부터 들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적 포유류들은 절도와 살해 같은 제한하는 나름의 도덕적 규약이 있다. 인간들 사이를 보더라도 모두 같은 신을 믿는 게 아니고 아예 신을 믿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사회에 도덕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을 믿건 안 믿건 도덕이라는 건 존재하니까 도덕을 한번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문단에서 도덕의 의미는 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는 거고, 따라서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신화나 이야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깊이 헤아리는 능력만 기르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가지려면 이렇게 고통을 깊이 이해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4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 어떤 사원도 찾아가지 않고 어떤 신도 믿지 않는 것은 역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난 몇 세기가 입증했듯이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굳이 신의 이름을 불러야 될 필요는 없다. 세속주의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가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는 세상, 신이 없는 것, 그 바로 세속주의라고 표현하는데, 신이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 세속주의라고 하는데, 그 세속주의에 대해서 다음 파트에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세속주의입니다. 네, 하라리가 이야기하는 세속주의는 조금 다릅니다. 세속주의라는 건 무슨 뜻일까? 세속주의는 종교를 부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지만 그게 아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세속주의란 이런저런 종교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일관된 가치를 기준으로 규정하는 대단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세계관이다. 실제로 세속적 가치의 다수는 다양한 종교 전통들도 공유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과 지혜가 어느 특정 장소와 시간에 하늘에 내려왔다는 주장을 믿지 않고 오히려 도덕과 지혜는 모든 인간의 자연적인 유산이라고 믿는 것을 세속주의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속주의의 핵심 가치에 나옵니다. 진실, 연민, 평등, 자유, 용기, 책임에 대해서 나오는데 쭉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거는 세부적은 다루지를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럼 스탈린에 대해서 나오는데, 스탈린은 세속적이었는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신을 믿지 않으면 세속주의자인가? 그게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스탈린은 세속주의자일 수도 있는데 딱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신을 믿지 않는 것만으로는 세속주의자를 정의할 수 없고 비과학적 도구만을 배척하고 그리고 무신론자이긴 했지만 그
극도로 독단적인 스탈린교의 선지자였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스탈린을 또 얘기해 줍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2페이지. 우리는 지금 역사의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이런 때 나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무오류성을 주장하는 사람보다는 무지를 인정하는 사람을 더 신뢰할 것이다. 만약 종교나 이데올로기 세계관이 자신에게 이끌리기 바란다면은 내가 던지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이거다. 당신의 종교 이데올로기 세계관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었나요?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 심각한 잘못을 제시하지 못한다면은 나는 당신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절망과 희망 3부 파트를 넘어가게 됩니다. 4부 진실입니다. 세계에 관한 진실을 알고 선전물과 거짓 정보의 희생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많은 부분에서 어떻게 진실을 알 수 있을까인데 첫 번째 파트는 무지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무지하다. 이 파트에서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25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합리성뿐만 아니라 개인성 또한 신화이다.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드물고 집단 속에서 사고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개인적인 차원을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이 훨씬 적고 우리는 필요한 것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전문성에 의해서 얻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무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는 것을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아는 것이 미미한데도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든 지식을 마치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무지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라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그러면서 혁명적인 지식은 권력의 중심에 출현하는 경우가 드문데 왜냐하면 중심은 언제나 존재하는 지식의 토대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무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2000년도 더 전에 소크라테스가 관찰했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 개개인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인데 하지만 그럴 경우 그러니까 방금 지금은 제가 건너뛰었지만 이런 무지들에 의해서 많은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말이 꼬였네. 네,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그럴 때 도덕과 정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옳고 그름 그리고 정의와 불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게 기대하겠는가라고 하면서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입니다. 우리의 정의감은 시대착오적일지도 모른다.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정의는 늘 일관되지 않았고 계속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예시들이 많은데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탈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46페이지. 포스트 트루라고 하는 탈진실이라고 하는데 이런 우리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제목으로 어떤 가짜 뉴스는 영원히 남는다라고 하는데 탈진실에 대해서 하라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350페이지. 인간은 늘 탈진실의 시대에 살아왔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탈진실의 종이라고 아예 규정을 합니다. 이 호모사피엔스의 특유의 힘은 허구를 만들고 믿는 데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라리의 사피엔스에서 나온 이야기들하고 호모데우스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쭉쭉쭉 계속 이제 겹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읽으신 분들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로 호모사피엔스가 이 행성을 정복한 것은 무엇보다도 허구를 만들고 퍼뜨리는 독특한 능력 덕분이었다 라고 하면서 모두가 같은 허구를 믿으면은 우리도 동일한 법을 지니게 되고 그러면서 협력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탈진실에 나오는데
제가 보고 싶은 건 65페이지 보면은 이 탈진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인간의 고통은 허구의 믿음에서 촉발될 때가 많지만 고통 자체는 실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왜냐하면은 허구와 실체를 구분하기에 훨씬 더 열심히 분투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것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계속 싸워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68페이지. 과학이 많은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은 좋은 SF 영화 한 편이 사이언스나 네이처에 실린 논문 한 편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허구, 뭐 탈진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꼭 허구가 나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허구로 이루어져 살아가는데 미래의 꿈을 꿀 때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우리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기보다는 SF 한 편, 영화 한 편이 더, 소설 한 편이 더 강력하다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SF로 넘어가게 됩니다. 69페이지 공상과학소설. 미래는 영화에서 보는 것과 다르다. 인간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다른 어떤 동물보다 협력을 잘할 수 있었고 협력을 그토록 잘할 수 있는 비결은 허구를 믿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시인, 화가, 극작가 는 최소한 군인이나 기술자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70페이지, 71페이지 보면은 좋은 예시로 영화가 나옵니다. 보신 분들 아마 있을 텐데 엑스마키나 매트릭스 같은 영화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 되겠고, 넘어가서 76페이지. 제가 인상 깊었던 건 여기서 인사이드 아웃, 제가 2015년에 봤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이때 볼 땐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자유의지에 대해서. 근데 이게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을 잃는 것을 디즈니가 말하고 있구나, 이런 심오한 주제를 하면서 이 책을 보면서 한 번 더 깨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아까 제가 언급드린 뭐 조지 우웰의 1984도 나오고 있으니까 380페이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가장 이 책에서 애정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여기 이 파트 자체가 SF가, 왜냐면 문학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고해서 보면 되겠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4부가 끝나게 됩니다. 진실에 되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렇게 혼미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옛 이야기들은 무너지고 대신할 수 있는 새 이야기가 아직 등장하진 않았습니다. 회복 탄력성,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교육, 의미, 명상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입니다. 변화만이 유일한 상수다. 사실 여기서도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한 문장이 바로 변화만이 유일한 상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변화가 상수라는 것을 사실 그렇게 깨달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빠르게 변하고 불확실성은 날로 증가한다 라는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95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록 지금으로서는 세부 내용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변한다는 것만큼은 유일하게 확실한 미래의 진실이다. 그러니까 변화는 상수다 라는 걸 기억하면서 98페이지 중간 패러글 문단을 보면은, 그런 세계에서도 살아남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신적 탄력성과 풍부한 감정적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지금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 중에서도 어떤 것은 버리고 그 전에 자신이 몰랐던 것도 편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에 유연해져야 된다. 불행하게도 아이들에게 미지의 것을 포용하고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책 한 권을 읽거나 강의 한 번 듣는 걸로는 회복 탄력성을 결코 배울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유연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99페이지 보면은 옆에 어른들에게 너무 의존하지 말라,
과거에는 어른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 의존해야 될까? 어른들조차 의존할 수 없으면은 기술에 의존하면 될까? 400페이지 보면은 또 기술에 의존하는 것도 훨씬 더 위험한 도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은 소수 엘리트들을 부유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에게 의존하면 될까? 라고 하는데 또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믿는 것과 스스로 믿는 것은 구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1페이지 보면은 중간에 막중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우리는 자신의 운영 체계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인생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이것이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맥락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2페이지. 우리는 지금 인간을 해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5번째 줄 보면은.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우리를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예시가 나오죠. 또 매트리스와 트루먼 쇼. 그러면서 알고리즘이 우리보다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걸 더 잘 이해하려면은 자연히 권위는 그리로 이동할 것이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개인의 존재와 삶의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싶다면은 알고리즘보다, 아마존보다, 정보보다 더 빨리 달려야 된다. 마지막 줄에 나와 있습니다. 304페이지 보면은 그들보다 먼저 나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빠르게 달리려면 짐이 많아서는 곤란하다. 갖고 있던 모든 황사들을 뒤에 남겨두고 떠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연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20번째 드디어 거의 다 왔습니다. 의미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양이 많은데 조금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만약에 이거를 읽지 않으신 분이라면 이 의미 부분을 한번, 이건 따로 책을 한 권을 빼서도 나올 정도의 양이라서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많은 것들이 저도 무너졌는데 뭐 로맨스나 뭐 여러 가지가 제가 알고 있던 의미들에 대해서 무너졌는데 23페이지 보면은 지붕의 무게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6번째 줄 보면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수많은 다양한 문화와 종교, 부족들이 발명해온 수천 가지 이야기 중 어느 하나도 진실인 것이 없고 모두 인간의 발명품이고, 그러니까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이야기에서 답을 찾고자 한다면 이건 틀린 답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우리가 의미를 만들려고 하는 거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사실은 우리가 신뢰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존 관념들을 많이 깨는 부분이 많이 나오죠. 31페이지 보면은 사피엔스에서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국가, 거기서 사피엔스의 핵심이 국가, 돈, 그리고 종교는 허브다라고 말하는 건데 여기서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의미를 가장 우리 인간에게 되새겨주는 거는 핵심 키워드는 희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식 중에서 가장 잠재력이 큰 것이 희생이고 세상의 모든 고통 중에서 가장 실감나고 현실적이기 때문이고, 만약에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허구를 정말로 믿게 만들고 싶다면은 희생하는 쪽으로 그것들을 대신해서 희생하는 쪽으로 유도하면은 이것을 확신하고 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리고 자기 희생이 극단적인 설득의 행동이다라는 이야기를 이 의미 파트에서 일관되게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많은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날에는 정체성을 하나로만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쭉 넘어가서 보자. 57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야기 없음입니다. 자유주의는 모든 우주적인 드라마를 부인함으로써 급진적인 일보를 내렸지만 인간 존재 내부의 드라마는 뒷걸음치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지만 우리 인간 자체에 대한 거는 뭐지? 라고 물어봤을 때는 아직 대답하기 미미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그 말을 이렇게 일보를 내렸지만 뒷걸음치시다라고 되게 좋은 문장으로 말하는데 역시 하라리가 글을 잘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주는 의미가 없으며 인간은 느낌에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우주 뭐 이런 거 다 의미는 없고 그것은 단지 그냥 떨림이고 특별한 목적 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을 넘어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라리는 의미에 대해서, 의미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되는 게 부처입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약간 허무하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통찰력이 괜찮은데 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물어보니까 이제 불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부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찬양하는 글이 나오죠. 58페이지 보면은 부처는 우주 세 가지의 현실을 설파했는데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지속적인 본질이라는 것도 없고 완전히 만족스러운 것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처에 따르면 생애는 큰 의미가 없고 의미를 만들 필요도 없고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통에서 해방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63페이지 네 번째 줄 실체의 실험에서 인류가 직면한 커다란 질문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고통에 벗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라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6페이지 보면은 중간 부분에 보면은 두 번째 문단에서 세 번째 줄 특히 다음 네 단어를 조심해야 된다. 희생, 영원, 순수, 구원. 이 중 어떤 단어를 들으면은 머릿속에서 경보음을 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잘 관찰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찰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게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 메디테이션이라고 하고 영어로 아니면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는데 그 단어를 보면은 제대로 보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관찰이죠. 여기서는 이제 하라리의 대학 시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하라리가 막 머리가 복잡할 때 친구가 와가지고 야 그러면은 친구 론이었죠. 이름도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윗바싸? 윗바싸나 명상 한번 참여해보라고 권유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하라리는 뉴에이지스럽고 약간 미신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한번 가보니까 명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는데 충격적이었던 게 지도자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숨을 통제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고 여기서 통찰을 얻고 저도 좀 뭔가 힌트가 됐던 거는 71페이지 보면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수년 동안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라는 개인 브랜드의 CEO라는 인상 속에 살아왔다. 하지만 몇 시간 명상만으로 나는 나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기에 충분했다. 라는 겁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려고 했는데 나에 대한 통제력이 없는 걸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2000년부터 2시간씩 명상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요즘 사실 명상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 중인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상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 부분만 마무리하면서 읽어보자면은 81페이지 이렇게 기술이 발전에 따라서 자기 자신에 관한 실체가 관찰하기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체들과 그리고 AI 이런 것들 때문에 장차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 자신에 관해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은 알고리즘일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것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데 앞으로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다.
우리가 노력을 기울인다면 아직 우리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탐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회를 활용하고 싶다면 지금 실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21가지의 대원이 마무리가 됩니다.